잘 쉬셨습니까? 네. 10분간 휴식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이에요? 네, 휴식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은 휴한지.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은 놀유자, 유휴지, 유지. 공한계 더붓기 바라는 땅은 공한지. 그 투기 목적의 땅이죠. 공한지세는 있어요, 없어요? 공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때리는 세금. 폐지됐죠.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정도만 살짝만 기억하시고. 택지예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라고 하죠. 지어져 있지 않아요. 뭐라 불러요? 나지.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건부지. 거기에 건폐율 등에 의해서 비어들 수밖에 없는 땅이 있어요. 공지. 됐죠?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맹지.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에 접하는 면을 좁게 갖고 안이 넓어지는 토지의 모양, 자루형 모양의 택지, 대지가 나왔죠. 그래서 옷을 크게 입으면 자루 뒤집어 쓴 것 같다. 오디자가 들어간 대자였죠.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한 땅은 법지. 사용의 실익이 없죠. 대표자가 경사면의 토지. 그래서 사용의 실익이 없거나 거의 없는 땅. 그게 법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법으로 소유할 수 없고 사용의 실익만 있는 땅이 빈지, 바닷가 토지였죠. 기억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법률상의 등록 단위는 뭐였나요? 필지. 그래서 약 3천만 필지 정도가 있는데 걔가 끊임없이 변한다. 숫자가 합병이나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필지의 숫자가 변했던 거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획지의 숫자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획지가 2획지면 1필지인데 2획지면 서로 다른 가격 수준 둘이니까 구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3필지가 1획지면 가격 수준이 1획지 하나니까 일괄평가? 예.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18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대요. 인접해 있대. 그러면 얘 고소득층은 자기들끼리 정우 외뷰효과 누리기 위해서 몰려 살죠. 부의 외뷰효과 차단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멀리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그 아파트인데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요. 뉴스에 몇 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부의 외뷰효과를 제거하고 정우 외뷰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소층의 주거지역이 형성. 저소층은 고소층과 어울려 살고 싶은데 붙여주지 않으니까 주거지역이 분리된다. 얘가 뭐다? 주거분리죠. 그래서 주거분리를 유발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효과는 외부효과? 외부효과였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경계지역에서는 거의 비슷해진다. 그래서 무슨 할아버지? 고저 할아버지. 그래서 고와 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비슷해지니까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딱 그어놓고 문제를 푸시라고 그랬죠. 밑에다가. 그럼 마이너스는 부의 외부효과, 정우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옆에 있는 저가주택의 부의 외부효과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할증 할인? 할인 거래된다. 다른 고가주택들보다. 그럼 저가주택은 이번엔 플러스를 쳐놓고 문제를 푼다. 비슷해지려면 높아져야 되니까. 낮은 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를 딱 쳐놓으면 정우 외부효과에 의해서 할인, 할증 거래된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 19번. 도심에 직장을 두고 외곽에 주택을 두는 건 얘는 주거분리예요? 직주분리야? 직주분리. 심지어 이것도 안 보인다고요. 시험장 들어가면. 그래서 얘는 주거분리라고 해서 X네요. 그럼 직주분리는 도심 한복판에 지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비수익성 부동산인 주택을 도심에 둘 수 없다. 그래서 도심에 직장을 두고 주택은 외곽에 땅값이 싼 곳으로 빠져나왔다. 그래서 도심의 지가고 현상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나간 거죠. 외곽으로 빠져나가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교통의 발달로. 그 다음 외곽에 가면 쾌적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도심환경 악화에 의해서 쾌적성을 추구하고자 외곽으로 빠져나갔네요. 맞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들이 바로 뭐다? 직주분리의 원인이다, 결과물이다. 직주분리의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과 결과물을 섞어놓고 문제를 내면 얘도 헷갈리거든요. 그럼 그 결과로 직주분리가 이루어지면 도심 한복판은 밤만 되면 텅 빈다. 외곽에 가서 잠을 잔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 그 모양이 뭘 닮았다? 도넛 현상. 그럼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 침상 도시화.
베드타운 형성 되네요. 그 다음 인구가 낮에는 학교 직장이 있는 도심으로 쿵, 밤에는 집이 있는 외곽으로 쾅, 쿵쾅 도심이 고동친다. 도심 고동현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빠져나갔더니 이제 외곽의 지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나와 살았던 가장 큰 메리트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가 살래. 직주 접근이 나타난다. 회귀현상에 의해서 직주 접근이 나타나죠. 맞죠? 그리고 이제 외곽에 빠져나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이 악화돼서 출퇴근 시간에 4시간, 5시간씩 뿌리고 다니면 다시 돌아가 살겠다. 교통 악화죠. 교통비용의 증가. 그리고 도심 한복판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니까 청계천 보건사업 등. 그럼 도심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직주 접근의 원인들을 설명했죠, 지금.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아직까지도 도심의 지가는 높다. 그러니까 주택을 단층으로 못 짓고 고층화된다. 그럼 도심 주택의 고층화는 직주 접근의 원인이다, 결과물이다. 결과물, 주의를 꼭 해두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 20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각 국면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시장이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저점을 때렸어요. 저점을 때리고 뭐 돼요? 상향으로 올라가요? 회복해요? 회복해서 위로 치닫는 게 상향시장. 정점 때리고 후퇴예요? 하향이에요? 후퇴. 큰일 나요. 그 순서 물어보면 헷갈려. 정점에서 후퇴하고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게 하향. 다시 저점 때리고 안정시장으로 가요? 뭐가 그래요? 다시 회복시장이지.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 1주기에는 안정시장은 있다 없다? 안정시장은 주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각 시장 모든 국면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게 안정시장. 불황에 강한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기 변동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국면. 도심지의 목 좋은 점포, 적정 규모의 주택 등. 걔는 모든 국면에 다 존재하죠. 그게 안정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안정시장은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죠. 그럼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편성돼 있겠네요. 그래서 기존의 가격이 만약에 안정시장에서 10억이면 걔는 거의 10억이겠죠. 그러니까 걔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다, 신뢰할 수 없는 가격?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가액을 평가한다면 안정시장에서 채택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다.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었네요. 기억이 나셔야죠. 각 국면별로 쪼개질 때 그 국면에서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그 다음 매도인 중시인지 매수인 중시인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얘를 푸는 간단한 방법은 자, 상향시장이에요. 상향시장은 그 직전에 뭐가 있어요? 회복시장이 있는 거 맞나요? 이거 뭐라고 함정파면 거의 대부분 걸려들 거냐면 상향시장에서는 직전에 하향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내면 분명히 걸려들 거예요. 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문제 풀 때 항상 이 부분이 바뀌는 것만 봤으니까. 주의 꼭 하세요. 순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상향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가격 상승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죠.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누가 힘이 세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매도인 중시 경향을 띠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정말 너무 간단한 거죠, 사실은. 얘를 이렇게 볼 필요도 없죠. 상향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기존의 가격이 제일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일 낮겠죠. 하한가죠? 그럼 후퇴시장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기존 가격이 제일 높죠. 상한가? 맞네요? 그럼 이제 대답해 보세요. 상향시장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죠.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요? 매도인이 힘이 세겠죠. 그럼 후퇴시장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요? 매수인. 그러니까 일단 안 달라면 지는 거예요. 후퇴시장에서는 빨리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빨리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싶으니까 수요자들끼리 안 달라니까 누가 힘이 센 거다? 자, 지금 공급자가 빨리 팔고 싶으니까 수요자가 힘이 센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헷갈리면 꼭 2단계를 거치시라는 거죠. 그래야 안 헷갈려요. 다시 합니다. 상향시장은 가격 상승, 초과 수요, 패싸움이 아니니까 반대편 사람이 힘이 센 것, 초과 수요면 공급자,
매도인 중시경향. 이렇게 기억하면 끝나는 거죠. 됐네요.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게 나오면 아마 헷갈려서 거의 대부분 틀릴 거예요. 저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점이죠. 그럼 얘가 회복시장이었어요. 회복되다 못해 위로 치닫는 게 상향시장이었죠.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게 우경사 비대칭 구조가 됐던 이유는 회복은 서서히 진행, 후퇴는 급격하게 진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질문.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의 공통점은, 회복과 상향의 공통점은 둘 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자, O. X. 5죠. 둘 다 가격 상승하고 있잖아요. 다시 질문. 뭐가 미세하게 바뀌었나 보세요. 둘 다 가격 상승 예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X예요. 회복시장은 뒤에 뭐가 나오니까? 상향시장이 나오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 맞죠. 그런데 상향시장은 뒤에 뭐가 나오니까? 후퇴시장이 나오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 아니죠. 정점 때리고 떨어질 게 예상되죠. 주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후퇴와 하향시장 가격 하락 맞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X네요. 얘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이 맞죠? 뒤에 얘가 있으니까. 얘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이 아니죠? 저점 때리고 다시 회복될 거니까. 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좀 더 길다?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진폭도 좀 더 크다? 높나지? 그럼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다? 얘 반대로 뒤집어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은 지금 5죠. 그 다음 21번. A 부동산 시장 검집이론 이 문제가 만약에 또 나온다면 이 부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드렸죠. MM으로, MM이 메모리 매직이었죠. 암기 마법, 탄피를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총알 쐈을 때 걔를 딱 쏘면 남는 거죽이 탄피죠. 그래서 피 앞에 있는 개수가 뭐다? 탄력성이었네요. 근데 걔가 탄력성인데 주의하실 건 QD와 QS 앞에 개수가 1이 돼야 되니까 QD나 QS 앞에 개수가 만약에 2나 3이나 0.5가 있으면 걔로 나눠줘야 된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 그 모형을 따질 때 수탄수를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있을 때 뭐만 외우자?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그럼 반대는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이었죠. 그럼 이제 판단해 볼까요?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QD 앞에 지금 개수가 1이죠. 자, 지금 뭐가 생겼나 보세요. QD 앞에 개수가 1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그냥 얘를 읽으면 된다. P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탄력성이다. 이게 탄 P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2. 그럼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 앞에 공급량 QS 앞에 개수가 얼마니까? 3이니까 3으로 나눈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 거다? 2가 나온 거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얼마로 동일하니까? 2로 동일하니까 무슨 형? 순환형. 맞죠? 근데 수렴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미 X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걔부터 먼저 고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A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자, 절 보세요. 두 재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재화의 종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두 재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 무엇하는 관계라고 붙였을 때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 그러면 해당 재화와 대체 관계, 대체하는 관계,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잖아요? 안 자연스러워요? 그럼 다 외워야 돼. 해당 재화와 대체하는 관계. 그게 대체제? 그럼 해당 재화를 보완하는 관계. 보완제? 그러니까 보완제나 대체제는 두 재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다. 용어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상제는 정상하는 관계? 아니죠. 열등제, 열등하는 관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제와 열등제는 두 재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한 재화를 놓고 소득가의 방향이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 수요는 소득이 증가하면 디립다 쓰고 소득이 감소하면 허리띠 졸라매는 게 정상. 그런데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니까 디립다 쓰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 소득이 증가하니까 지지 궁상을 떨고 막 허리띠 졸라매면
정상적으로 보인다, 열등해 보인다? 열등해 보인다.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는 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재화의 종류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 대체제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대체관계가 성립된다? 고로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쓴다, 둘 다 쓴다. 자, 잠깐만. 콜라와 사이다를 둘 다 마셔요? 하나만 마셔? 하나만 마시죠?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이지. 오피스텔과 함께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커지는 아파트 보여드리겠다고 의뢰인 끌고 가면 뒤지게 맞죠? 지금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제다. 주거용 부동산 문제에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빌라 수요량이 증가했다. 두 재화는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낸 출제자는 무조건 그 문제는 대체관계로 낼 수밖에 없어. 우리 시험은 부동산학은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가상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학문이에요? 응용과학이죠. 실제 경험했던 걸 학문으로 만들었죠. 그럼 우리의 경험상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와 빌라가 연립주택이 보완관계인 경우를 내겠어요? 출제자가?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가정을 잡아놓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그게 나오면 무슨 제? 대체제, 대체관계라고요. 네. 이해되세요? 그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당해재화가 있는데 그 당해재화와 함께 사용됨에 따라 당해재화의 만족도를 키워줘요. 그럼 해당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는 함께 사용될까요?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쓸까요? 함께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함께 사용되는 재화는 보완제.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쓰는 건 대체제.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는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재화. 이게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체제.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재화. 둘은 보완 관계인 거죠. 됐죠?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푼다고요.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A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야? 잠깐만. 실수였겠지.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면 A 부동산 수요량은 감소죠. 맞죠? 그럼 제 감소했을 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대요. 하나가 주니까 하나가 늘었어. 그럼 얘는 무슨 관계? 대체제죠. 대체하는 재화니까 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일로 도망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요가 늘었잖아요. 무슨 제? 대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만약에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니까 B 부동산 수요량이 B 부동산의 수요가 줄었다면 그럼 얘 줄었을 때 얘도 준 거죠. 함께 줄었잖아. 그럼 같이 사용되는 거니까 보완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탄피, 수탄수. 네, 이것만 기억하시고 근래 시험 문제 기울기 계산하는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한 2번 나왔어요. 기울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는 탄력성만 먼저 계산해요. 이거 계산하는 거 쉽죠? 응? 그럼 이 수요함수에서 기울기가 얼마냐 물어보면 기울기는 탄력성의 역수입니다. 그럼 2분의 1이죠? 2의 역수는 2분의 1이니까 0.5 그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 22번.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가 떴을 때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 걔를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죠. 저를 보실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2명의 사람을 놓고 생각하면 돼. 내가 사러 가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겠죠.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뜬 거예요. 개발 정보 등이 떴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떴을 때 사러 가는 나만 알고 있다면 파는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공유된 정보예요? 공유되지 않은 정보야? 공유되지 않은 정보죠.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사러 갔을 때 그 사람은 그 정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발 정보를 그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하지 못하고 싼 값을 부르겠죠. 그럼 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뭘 누리는 거고? 로또 1등 당첨번호를 공유되지 않은 걸 알고 있으면 초과이윤을 누리고, 공유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초과이윤 못 누리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용한 정보여도 공유된 순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같이 아는 순간 그 정보는 의미 없어지죠. 뭘 누릴 수 없게 된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린다.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공유되는 정도죠, 사실은.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다는 얘기가 그 정보가 그 사람도 알아서 공유된 정보니까 반영해서 올려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됐죠? 그러면 약성은 뭐까지만 반영?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 과거 정보만 공유. 과거 정보는 뭘 못 누린다? 초과이는 못 누린다. 그럼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는 뭘 누린다? 초과이는 누린다. 걔는 공유되지 않았다? 반영되기 전이다? 맞죠?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두 개 죽인다?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반영? 그럼 XX 치고 현재 미래 정보는 동그라미? 그래서 미래 정보를 가지고는 뭘 누릴 수 있는 시장?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는 시장.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다 죽인다? 과염이 적어놓고 다 반영돼 있으니까 다 X 치면 다 반영돼 있다, 다 공유돼 있으니까 뭘 누릴 수 없다?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린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중간성이라고 딱 주면 무조건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에서 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냥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분석이라고 나오면 다 푸는데 그걸 가지고라고 문제 풀면 풀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무슨 정보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걔를 외울 때 동구밭, 동구박, 과수원길, 과수론.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 얘를 기억하자고요. 그러면 현재 정보 분석하는 건 다른 거겠네? 걔는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이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과연미를 딱 적어놓고 어디까지 반영됐다? 과거와 현재까지 반영. X 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약성이었으면 얘만 죽이는 거지. 강성이었으면 다 죽이는 거고. 지금 왜 둘만 죽였어? 중강성이니까. 그럼 위는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럼 X는 뭘 누릴 수 없다는 X? 초과이윤 누릴 수 없다는 점 X. 왜 이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 누릴 수 없게 됐죠? 이미 그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으니까. 공유된 정보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럼 미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윤 누릴 수 있네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맞게 됐는지 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 원래는 기본적 분석은 과거와 현재 정보를 둘 다 분석하는 거죠. 근데 문제 풀 땐 얘는 현재 정보 분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현재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 누릴 수 없다고 X 쳐놨나요? X 쳐놨죠?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 맞죠?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셨어요? 이 방법으로 풀면 작년도에 각각의 유형별로 뭐는 반영되고 뭐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문제 나왔을 때 다 풀 수 있겠죠. 32회 기출문제 안 풀어보셨어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5죠.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뭐 하나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다시 질문 바꿀 거예요.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다. X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럼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네요? 그럼 불완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야 돼요. 어떤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와요.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나온다?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서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의 원인. 투기는 문제인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걔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문제죠.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그 투기의 원인이 뭐예요? 걔만 할당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할당 비효율적의 개념은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거냐면 투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되셨나요? 네. 걔를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나 그러면 불안정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완전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이 똑같이 나눠서 갖고 있으면 걔는 완전 경쟁이지. 그러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으니까 불안정 경쟁이죠.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의 차이가 존재해요.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뺀 차액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이 정보는 공유되지 않은 정보죠.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뭘 누린다? 초과인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보 가치의 계산은 불에서 확을 뺀다, 확에서 불을 뺀다.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시험 문제였다니까.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하는 거지 불에서 확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효리 씨가 나왔던 프로그램에 확불원정대가 있었죠. 환불원정대. 그래서 확에서 불을 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정보의 정보 가치가 있어요. 정보의 경제 가치가. 그런데 이때 그 정보를 입수할 때 드리는 정보 비용을 정보 가치만큼 지불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인이 얼마가 됨에 따라? 빵이 됨에 따라 이 정보에는 돈이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몰리지 않고 돈, 자원, 배분이 할당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골고루 나눠진다? 나눠주는 게 할당이잖아요. 네? 할당, 나눠주는 게 효율적인 게 어떤 부분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지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골고루 나눠진다,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초과인이 없으니까. 왜 최종적인 초과인이 사라졌다?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드니까. 됐나요? 네, 이 내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지만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정보 가치와 그 기회 비용을 똑같게 만들면 모으는 빵이 됨에 따라 최종적인 그냥 초과윤이 아니라 최종적인 초과윤, 뭘 지불한 이후에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윤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우리 시험에 주거라고 나왔던 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설경구 씨가 주인공한 영화 제목이 불한당이죠. 네. 그래서 불한당을 기억하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한번 들어본 기억만 있으면 돼. 저 암기 방법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 이제 24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최대 수요 이론. 여기 잘 보세요. 얘 비용 이론이야, 수요 이론이야? 비용 이론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비읍이 있네, 비읍이. 아, 비읍이 있잖아요. 그럼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걔는 수요 이론? 수요 이론. 예. 그 다음 아이사드 그리넛의 이윤 극대화 이론? 이. 한글 학자들 같아요.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결국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 등을 다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그 얘기잖아요. 맞나요? 맞죠.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랑 다르죠.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 잘 들어보세요. 베버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 직접 역 등을 고려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다. 얘는 O라고요. 근데 각각이 최소라고 그러면 X라고. 왜냐하면 운송비, 비용, 노동비, 비용은 최소가 되는 지점이 맞지. 근데 직접 이익은 이익이잖아요. 얘는 최대가 맞지.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출제 포인트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얘를 베버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이 각각 최소가 된 점이라고 해서 X인 거죠. 직접이익은 커야 되잖아. 얘들을 다 고려해서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맞다고. 쉬는 시간에 모르겠으면 질문하러 와요.
지금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 한 두 명을 봤어. 쓸데없이 잘 봐요. 그래서 24번의 X예요. 그 다음 혹시 모르니까 얘는 비용이론이었고 이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수요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레시오의 최대 수요이론의 포인트는 수요콘. 수요콘 하나 그렸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시장의 중심이었고 시장의 중심에서 얘를 높이를 쌓았는데 이 높이가 가격이에요, 수요량이에요? 우리 항상 높이는 뭐였어요?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를 가격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또 걸려든다고. 얘가 아니라 뭐다? 그 위치에서의 수요량이라고요. 그럼 시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비, 운송비를 수요자가 부담해요? 공급자가 부담해요? 수요자가 부담하니까 수요자가 사는데 부담이 커지니까 수요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요량이 그래서 점점 주는 거다? 산지에서 멀어질수록? 네. 그래서 얘 전체 최적은, 얘 밑바닥은 시장의 범위고 전체 최적은 수요량을 합친 거니까 뭐다? 총 수요량이죠.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함정을 꿰뚫는 전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나오면 얘 누구 이론이라고요? 레슈의 또는 레시의 네? 최대 수요 이론이죠. 얘 이름이 뭐냐면 수요콘이에요. 수요콘. 수요 원추형 수요콘이야. 그럼 이 수요콘에는 수요만 있는 거야. 또 선서. 만약에 나오면 푸는 거예요. 선서. 수요콘에는 수요만 있다. 네, 그러면 높이는 뭐야? 가격이라고 그러면 X죠. 수요량인 거야. 전체 최적은 공급량이에요, 수요량이야? 총 수요량인 거야. 누군가 부담해. 수요자가 부담해, 공급자가 부담해?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럼 끝나는 거야. 돼야 되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25번 컨버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력 모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대답해 보세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누군가 발견했대. 모든 물체는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 시험에 안 나오죠?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거기서 나온 게 두 도시는 중간에 있는 고객을, 두 상점은 서로 끌어당긴다? 이게 소매인력 법칙? 네. 그래서 얘는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 철도 레일은 두 쪽에 적용?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죠. 레일리. 그래서 얘는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거야. 그럼 이 철도 레일 두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철도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열차 못 다니지. 그래서 장애물 관계를 설명 못 해. 장애물이 중간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그래서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현실에서는 두 점포만 서로 간에 작용해요? 여러 도시가 상호작용해? 여러 도시가. 그 다음 장애물도 있을 수 있어요? 걔를 고려하기 위해 나온 게 허프의 확률 모델이잖아. 그래서 거리 위에 마찰 관계를 나타낸 개수가 마찰 개수. 그럼 마찰 개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찰 개수는 내가 편의품을 사러 가. 편의품을. 근데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 승질 나 안 나? 더 짜증나.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마찰 개수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런데 전문품을 사고 싶어. 정말 좋은 내가 카메라를 사고 싶어. 그럼 걔를 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죠. 멀리 가야 돼. 그럼 그 마찰이 어느 순간에 기쁨일 수도 있어. 마찰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품일수록 마찰 개수가 더 크다 작다? 큰 거예요. 큰 거. 전문품일수록 마찰 개수가 작은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질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델의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데 있다. X죠.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이라고 무조건. 근데 허프는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죠. 그때 마찰계수가 1 또는 2로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다? 주의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럼 질문. 확률은 수학이야, 수학이 아니야? 수학이죠. 수학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예?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거기서 분기점만 바로 구하기 위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허프의 확률 모델, 응용편. 네? 걔들은 다 중력 모델, 확률, 분수. 그러니까 수학적 분석 기법이다? 수학이죠, 수학. 그럼 질문. 허프의 확률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60%만큼 A 도시에 가서 물건 산다, 이 확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론상이야? 이론상이죠.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델은 실제 매상고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 X죠. 가상적인 매상고를 뽑아내는 거지.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컨버스의 계산 문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작년도에 처음 나왔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상하게 죽은 자리 꼽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왔던 게 연달아 나와. 비율 임대차 문제도 30회 때 나왔다가 31회 때 연달아 나오고. 이런 분위기는 도대체 뭐죠?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는 아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컨버스의 계산 문제도 분기점 이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하기 위해서 뒤에 넣어놨죠. 자, 우선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델 수정. 경계 지점은, 자, 이제 경계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큰 도시가 사이에 있는 사람을 A 도시와 B 도시가 있는데 A 도시가 더 커. 그럼 A 도시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요? 그렇죠. 그럼 거리를 그냥 절반으로 쪼갰을 때 원래 크기가 똑같으면 반반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A 도시가 더 크대. 그럼 A 도시가 B 도시 쪽, 작은 도시 쪽 사람들도 더 많이 끌어당기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상권의 분기점은, 경계 지점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해요? 큰 도시 쪽에 위치해?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럼 만약에 A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 다 갈 거 아니야, 그쪽으로. 그럼 상권의 경계 지점이, 분기점이 작은 도시 쪽에 딱 달라붙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 그러면 X인 거지. 함정에만 안 빠지면 풀어요. 다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계산 문제 푸는 방법. 절대로 큰 도시 쪽으로 가는 분기점을 계산하는 문제에 걔를 분모로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풀지 마세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큰 도시를 작은 도시로 나눠. 뭘 구하라고 했든지 간에 무조건 큰 걸 작은 걸로 나눠. 자, 선서. 큰 걸 작은 걸로 나누는 거예요. 내려. 그러면 무조건 무언가의 제곱이 나오죠. 이 문제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눠 놓으면 9만을 만으로 나누면 얼마? 이거 못 나눠요? 9잖아, 9. 9는 뭐의 제곱? 3의 제곱. 시험 문제에 이게 4로 나오면 2의 제곱, 16 나오면 4의 제곱, 25 나오면 5의 제곱, 36 나오면 6의 제곱.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 문제는 무조건. 그래야 제곱근 안에서 튀어나오니까. 제곱과 제곱근이 서로 까서 밖으로 알맹이를 톡하니 까놓잖아요.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9는 3의 제곱? 그러니까 뭐만 튀어나와서? 3만 튀어나오는데 이 3을 그대로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1만 친구하라고 그랬지. 1을 더해주는 거예요. 1만 친구 해보세요. 1만 친구. 그래서 1을 더해. 그럼 얼마가 나왔어? 4 뽑아내면 다 끝난 거죠. 이 4로 뭘 나눠? 24를 나눠버리죠. 전체 거리를. 그럼 얼마가 나와? 6. 자, 신났어. 6 나왔어. 6이다 쿡 찍고 나오면 틀리죠. 왜?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예요. 지금 이 문제는 A 도시까지의 거리라고 문제를 냈잖아. 그럼 얘는 큰 도시죠. 그럼 이 계산 방법을 뒤집어서 얘를 9분의 1,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 플러스 1 해서 문제 풀면 풀다 지쳐 쓰러져 잠들어요. 그렇게 풀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풀라고. 그래 놓고 큰 도시를 구하라 그러면 구한 6을 어디서 빼면 돼? 예? 24에서 빼면 되죠. 그럼 얼마? 20? 괜찮아요. 뭐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18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8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18. 틀렸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풀 수 있죠? 네. 정말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20초 안에 풀어버려야 돼.
너무 심했고 1분 안에는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27번. 지대이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차익지대설하고 절대지대설하고 위치지대설 또는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들에서 뭘 강조했는지만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뭘 기억해 주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지대를 받는 것에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점마가 입 튀어나오네. 이렇게 외워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르게 외웠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져요. 입이 튀어나왔다니까. 그럼 입이 다른 사람보다 입의 위치가 달라지지. 예? 네.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에서는 뭘 강조했다? 위치 문제를 지대이론에서 처음 반영해서 가장 강조했죠. 근데 현재 상황이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이론인 거죠. 누가 만들었어? 티네니. 그래서 티네니 고립국 하나를 가정했죠. 이 고립된 나라에서는 제조업을 해서 TV 뜯어먹고 살아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농업입지론이죠. 중앙에 시장이 존재하는 고립된 나라죠. 얘가 6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시장 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집약적 농업하고 외곽 쪽은 조방적 농업하고. 몰라도 되죠? 여기까지 나왔죠? 이게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양의 입지이론의 시초? 네. 그래서 어떤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걔는 기본적으로 X. 어떤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배제했다 그래도 걔는 X. 얘가 시초라고. 네. 그래서 동네 버스. 뭐 이거는 이렇게 아니었어도 상관없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었죠.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접목시킨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었죠. 반대가 아니죠. 우리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네 버스는 다른 동네로도 침입도 해. 침입 경쟁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동심원 이론이죠. 네. 5개의 동심원이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중은 중심 업무지대, 저는 점이지대, 천이지대. 여기에 경공업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염물질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바로 옆에 고소득층이 들어가서 할까요? 환경 문제 때문에 저소층이 살 수밖에 없어? 저소층. 근로자 주거지대죠? 고소층 주거지대. 그럼 여기서 주거분리? 이 둘이 침입 경쟁? 그래서 침입 경쟁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 통근자 주거지대? 그럼 얘는 백화점,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얘 경공업, 공업용 부동산, 저소득층, 고소층, 통근자 주거지대, 주거용 부동산.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주상공 모두를 가지고 설명했다? 하나만 가지고 설명했다? 모두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은 다 포함? 다 포함. 그럼 선형 이론은 선. 교통망의 축이 있으면 교통망의 축에는 누가 위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 고가 보여요? 고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교통망의 축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고.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반대편에 경공업이 있는 거고. 그럼 또 누가 둘러싸고 살아? 저소득층이. 그럼 중소득층이 완충작용? 그럼 고중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심. 그래서 선형이론은 주거중심 위주로만,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주상공 모두고. 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는 걸 설명한 것 뿐이에요. 다시. 그래서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지고, 위치 문제 강조. 절대적으로 똑같이 투입되는 건 생산비죠. 생산비가 똑같이 투입돼도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남는 것 2년은 차이가 나죠. 차익지대설 리카르도, 점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예. 그 다음 입지교차 지대설 티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칠판 이쪽.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 생산비로 안 본다? 그게 중요한 거였죠. 그럼 잉여. 토지 소유주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얻는 대가. 불로소득?
맞아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비옥도가 높은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자본과 노동을 때려박아 봤더니 계속해서 수확량이 체증하는 게 아니라 점점 줄다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가 오더라. 수학 체증의 법칙, 체감의 법칙, 체감의 법칙에 따라 그 토지 말고 또 비옥도 높은 땅을 찾아봤더니 비옥도 높은 땅은 한정돼 있더라. 그래서 비옥도가 좀 더 떨어지는 땅에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더라. 그때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이 생산비 발생한 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농사 짓는 땅 중에선 최고 열등한 땅? 최열등지인가요? 얘를 농지 한계지? 한계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최열등지의 매출액과 뭐가 같다? 최열등지의 매출액과 뭐가 같다? 생산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읽어볼까요? 얼마나 지대이론이 실은 간단한 거냐면 이 얘기예요. 남는 것을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남는 걸 계산하기 위해선 팔고 받은 금액, 매출액 또는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면,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면 이게 남는 거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지대설? 이게 차액지대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차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이 가격이 해당 토지의 매출액이죠. 응? 그럼 생산비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최열등제 매출액?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토지의 지대는 해당 토지의 매출액과 최열등제 매출액의 차익이다. 얼마나 있어 보이게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리는 뭔데, 그냥. 너 얼마 남았어?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내가 팔고 1,000만 원 받았어. 생산비 얼마 들었는데? 500만 원. 그럼 난 남은 거 500이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아,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생산비를 뭐라고 바꿔 부른 거다, 그냥? 최열등제 매출액. 그럼 지금 해당 토지의 지대는 해당 토지의 비옥도와 최열등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매출액이 차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만큼이 지대가 된다. 이게 무슨 지대설? 차액지대설인데 이 내용이 욕먹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얘 왜 욕먹어요? 실제 현재는, 이거 과거에는 비옥도가 높은 땅에 농사가 많이 매출액이 발생하니까 토지 임대를 높게 받았겠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이론이 타당했겠지. 근데 지금 강남 한복판의 토지와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 중에 비옥도는 뭐가 높아요? 강남이 비옥도가 더 높아? 세면인데. 아니잖아요. 위치가 더 양호한 거지. 네. 그래서 얘가 욕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은 걔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이, 위치 지대설이 각광받는 이론이 된 거죠. 네. 근데 얘가 여기서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했어요. 팔고 남은 금액, 차익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팔고 받은 금액 가격에서 생산비 뺐어요. 그러면 남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팔 수 있어야지. 아, 배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사가. 지가. 모든 비용으로. 그래서 나는 뭐만 빼면 남은 거야? 생산비만 빼면 남는 거라고 얘기하면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죠. 현실에서는 뭐 어디 가야 팔 수 있어? 시장. 그럼 시장까지 날러야지 팔 수 있잖아요. 수송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까지 빼야? 수송비까지 빼야 남은 거다.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겠죠. 이게 무슨 지대설? 이게 위치지대설. 네. 그래서 지대는 티넨의 위치지대설에서는 지대, 토지 임대료는, 토지 사용료조에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는 비례. 네. 그 토지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수록
그 토지의 사용료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 낮아?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학은 무슨 대단한 이론처럼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뭔가 차이가 날 거야 이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걸 대답 못하면 여러분들은 학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도심의 토지 사용료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은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도심은 지대가 높은 거예요. 집가가 높은 거야.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 지대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게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용성이 떨어져서 사용료가 낮은 거지. 맞나요? 그러면 토지 사용료 지대는 매출액,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는 비례해요.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땅일수록 유용성이 크니까 지대가 높겠지. 그러니까 가격과 지대는 비례죠. 예? 해당 토지에서 똑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드는 땅이야. 그럼 이 땅을 비싼 임대료로 빌려 쓸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 땅은 나쁘니까 지대가 낮겠지. 네?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 멀리 떨어져서. 그럼 얘도 지대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들과는 반비례지. 그래서 반비례라고 마이너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럼 사람들의 선호 경향에 따라 이 매출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비타민에 브로콜리가 나왔을 때 브로콜리가 파셀이 좀 큰 건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근데 브로콜리가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다음날 나가봤더니 브로콜리가 씨가 말랐잖아. 브로콜리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 올라가지.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겠네? 아니긴 뭐가 아니.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대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이런 문제를 계속 내잖아요. 소유, 사유화. 사유재산 제도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경제학자가 공산주의를 만든 사회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죠. 그래서 절대지대설 마르크스죠. 토지의 소유로부터 토지 비옥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한다? 그게 절대지대설? 그래서 사유와 뜨면 소유 뜨면 무조건 뭐다? 절대지대설이죠. 질문이에요. 둘 다 생산비로 보면 지대를 생산비로 둘 다 판단한다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하나는 생산비로 보고 하나는 생산비로 안 보는 거야. 네? 그럼 이 둘 중에 생산비로 보는 건 뭘까요? 안 보여? 지금 뭘 했는지 안 보이나 봐요? 시옷이 보이잖아. 얘는 생산비로 본 거라고요. 네. 그럼 얘는 생산비로 안 받겠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질문. 신고전학파는 뭘까요? 이 둘 중에. 어떻게 알았어? 시옷이 들어가잖아.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온 거라고요. 그럼 얘는 고전학파고 얘는 신고전학파겠지. 당연히. 원리가 그렇단 얘기야. 됐죠? 지금 이 지문만 할 줄 알고 안 온 사람들은 후회하겠죠? 내가 다 아는 지문인데 내가 이걸 뭐 하려고 들으러가 이럴 수 있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나는 무료니까 졸다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큰 코 다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한 4시간 정도를 저와 호흡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네. 그럼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원래 공부를 안 해서 드립다 자기만 하면 기회비용은 드립다 자는 거지. 되셨죠? 눈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지 못할 수도 있죠. 저처럼. 그래서 일단 열심히 보는 거예요. 자, 27번 다시 보세요. 최열등지는 생산비와 매출액이 같아요. 그래서 최열등지 자체는 최열등지의 매출액과의 차익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없대요? 차액지대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최열등지도 소유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는 존재한다? 절대지대는 존재하죠. 주의를 해보세요. 그 다음 28번. 티넨의 이론에 의하면 지대는 가격에 비례하고 생산비와 수송비는 반비례하므로 수송비가 많이 드는 외곽지역일수록 지대는 낮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까요? 지금 이제 얘가 제가 아까 적었던 내용인가요? 저는 얘를 자다가 일어나서도 바로 적을 수 있어요. 아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팔고 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팔고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팔고 받은 금액에서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 빼고 시장까지 나르는 데 들은 비용 빼면 그게 남는 거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가 낮아지겠죠. 도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지대가 높아지겠죠.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하죠. 그럼 얘를 연결한 곡선은 우상향하겠어? 우하향하겠어? 반비례. 우하향이라고, 우하향. 도심의 지대 높잖아요.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잖아. 예.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지대는 가격에는 비례, 생산비와 수송비, 비용에는 반비례한다. 수송비가 많이 드는 외곽일수록 이걸 만약에 이걸 무슨 이론처럼 읽다가 수송비가 많이 드는 외곽일수록 지대가 높다 그랬을 때 옳은 문장이라고 체크하고 나오면 정말 환장하는 겁니다. 외곽일수록 지대가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낮잖아요. 그걸 그냥 설명한 거라고, 이론적으로.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경험과학이라고, 경험과학. 그 다음 29번. 다핵심 이론이 있었죠. 핵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였어요. 그때 핵이 여러 개로 분화됐던 이유는 동종업종은 몰려 있어야 이익이 발생해요? 흩어져 있어야 이익이 발생해? 몰려 있어야. 직접 이익이죠? 이종업종에 서로 흩어져 있어야 된다? 분산이익 또는 입지적 비양립성 바뀌어 있죠 지금. 기억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되죠. 칠판 있죠? 다핵심 이론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 외우는 방법 다 해. 해리스와 울만? 외울만 하다? 끝났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30번. 외부 효과가 있대. 외부 효과. 오늘 수업은 2시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아까 1교시에 마법이 좀 이상해갖고. 자, 그러면 30번에 외부 효과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외부 효과는 정후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너무 잘 알잖아요. 읽었어.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제3자에게 멀리 떨어진 인접한 제3자에게 인접한 제3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실은 인접한 제3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효과를 끼치는 게 정후 외부 효과, 나쁜 효과를 끼치는 게 부의 외부 효과 맞나요? 그래서 얘를 딱 읽자마자 뭐가 걸려 들어야 돼 지금? 거래 당사자라고 나왔을 때 틀린 걸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가를 서로 주고받으면 외부 효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않을 때 외부 효과였습니다. 시장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거죠.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하나 더. 이거 부의 외부 효과와 정후 외부 효과 각각 모아놓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다음 중 정후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알맞게 짝져진 거. 박스 안에 온갖 걸 넣어놓고 핀피 현상, 님비 현상,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과다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규제를 한다, 조장하는 정책을 펼친다, 이런 걸 막 섞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찾아내야 되겠죠? 그 찾아낼 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건 사회적과 사적인 걸 헷갈려한다고 그랬죠? 안 헷갈리셔야 돼요. 자, 저만 보세요. 편리함과 이익을 두 글자로 줄인 말이 뭘까요? 편리함과 이익을 두 글자로 줄인 게 편익. 편익. 네. 그러면 정책론은 정부가 정책을 펼치죠? 네. 그럼 문제가 있다 없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건 다 정부 입장에서 판단? 그럼 정부는 사회적인 걸 따진다, 사적인 걸 따진다? 사회적인 걸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럼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럼 사회적 편익이 큰 건 정후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정우외부 효과. 얘는 뭐랑 비교할까요? 사적 편익과 비교하겠죠. 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효과가 발생하면 이것을 주는 것은 시장에서 과다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자, 얘를 딱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사회적 편익이 크면 좋은 거네? 그럼 정우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 누군가에게 만들 때까지 기다린다, 지가 나서서 만든다? 기다린다.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소 생산? 그럼 시장에서 정부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게 과소 생산되면 시장은 실패했다 라고 봐서 정부가 이 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조장하는 정책을 펼친다.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들어가 볼게요. 사회적 비용이 만약에 더 크대요. 그럼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큰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나쁜 거죠? 뭐랑 비교할까요? 사적 비용과 비교하겠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드는 건 부의외부 효과네요? 그럼 나쁜 놈이에요?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대표 주자죠? 네? 그럼 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가 커지니까 정부는 규제하는 정책을 펼칠 텐데 오염물질 배출 공장 공장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가면서 생산할 수 있는 거네요? 신난다, 신나지 않는다? 신나니까 얘는 과다 생산? 그냥 냅두면?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놈이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 그럼 얘를 막기 위해서 규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오염물질 처리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가하는 거죠. 이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 이렇게 나오면 님비는 부의외부 효과, 정우외부 효과? 부의외부 효과 어떻게 하셨어요? 낯들고 들어오면 죽어? 나쁜 것. 그 다음 핀피는 플리즈 제발 들어와다오 좋은 것. 바나나는? 바나나 못 들어보셨어요? 그 어디에도 그 뭐 또 나쁜 놈은 짓지 말아라 뭐 이걸 줄이면 바나나예요. 그럼 바나나는 부의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우외부 효과와? 이거 모르면 바보야. 아 그렇게만 한번 듣고 말라고. 바보라고 바보. 됐죠? 코우제 정리는 정우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어요? 부의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어요? 응? 코우제 정리가 이거였죠. 이게 연결해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였죠. 아 그렇죠. 부의외부 효과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불가능하고 정책에 이루어져야지만 해결이 가능하다. OX, X. 코우제 정리가 시장 자체의 힘으로 부의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이게 뭐였냐면 환경권을 아예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면 오염물질 배출 공장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당해서 배출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재산권이 침해당한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어차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공장주 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니까 시장에 의해서 처음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럼 시장의 힘으로 부의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누구의 정리? 코우제 정리, 코지의 정리죠. 그러니까 얘는 정우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어. 부의외부 효과? 부의외부 효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코불아? 코불소? 외부 불경제라고 나오면 그렇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꼭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 기억하세요. 정리해 주셔야 돼요. 31번. 공공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자, 경제적 기능인지 정치적 기능인지를 구분해야 되죠. 네. 그럼 우리가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는 단어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따라해보세요. 시장경제. 예, 그래서 시장과 경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경제론을 공부하는 건 결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네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죠. 시장의 중심은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개입을 얘기할 때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직접 건들면 직접적 개입. 돈이나 정보를 대줘서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간접적 개입. 이었죠. 그러면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정책은. 각각 경제적 기능인지 정치적 기능인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에 속하겠는지만 바로 대답해 보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어? 저소득층을 위한. 그럼 얘는 정치적 기능일 것 같아요? 경제적 기능일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시장 원리라는 건 이 원리였어요. 시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시장에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인 배분을 해주는 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래요. 그럼 그 효율적 배분이란 뭐냐면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단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수요자가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보는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 된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반드시 있는 유효수요? 그게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 유효수요다. 그럼 구매력이 없으면 걔는 무효수요다, 잠재적 수요다? 잠재적 수요. 그 사람이 구매력을 갖추게 되면 유효수요로 거듭나니까. 맞죠? 그럼 잠재적 수요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볼게요. 그럼 저소득층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숙자가 집 만들어주세요, 집 만들어주세요, 옷 주세요 그러면 줘요? 시장이 줘요? 안 주죠. 왜냐하면 시장이 봤을 땐 걔는 수요가 아니야. 유효 수요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시장에서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돈이 있으니까 집이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다고요? 자원을 배분받으니까. 근데 저소득층은 자원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죠. 됐나요? 그럼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시장이 정확히 제 기능을 한 거야? 시장은 정확히 제 기능을 한 거예요. 유효수요한테 자원을 배분해주게 돼 있다고. 그러면 절대로 저소득층은 어디에 맡겨놓으면 안 되겠네?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나서서 달래줘야 돼? 정부가 정치로서 달래줘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임대주택 지어서 공급해주거나 임대료 보조해주거나 등등등의 정책은 다 정치적 기능이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소득층도 이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는 살아야지. 최저 주거 수준. 그런 것들이 다 저소득층을 위한 개념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소득층과 관련된 내용은 다 무슨 기능이라고 들어가면 된다? 정치적 기능. 그리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 기능이었죠. 정책에.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시장 경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시장 실패의 요인이 5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어떤 한 부분에 자원이 몰리면 시장은 실패한 건가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하면 그 기업은 초과이윤을 누린다? 그럼 몰린다? 시장은 실패한다. 기업이 소수로 존재한다. 과점 시장, 짜고 친다. 독점과 똑같은 효과 발생한다. 고로 초과이윤 발생, 시장은 실패한다. 그래서 독점, 독과점 나와도 시장 실패 요인이죠. 걔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불안정 경쟁 시장도 시장 실패 요인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이면 결국은 다른 기업을 이겨먹고 독점을 이룬다. 초과이윤 발생, 시장은 실패한다. 규모의 경제다, 비경제다? 규모의 경제. 그 다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의 대칭성, 비대칭성? 비대칭성.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초과이윤 누린다? 시장은 실패했다. 정부가 봤을 때 정우외비효과 바람직한데 과소생산. 부외외비효과 바람직하지 못한데 과다생산. 시장 실패? 그래서 정우외비효과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요인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외부효과죠. 그 다음 공공재, 다 같이 쓰는 재화는 비용을 들인 사람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럼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배제돼. 아니죠. 비배제성. 그 다음 넉넉하니까 그 다음 걔를 같이 사용해도 되니까 경합한다, 경합하지 않는다? 경합하지 않는다.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띠는 공공재는 누군가 나서서 만든다? 안 만든다. 무임승차자의 문제 발생? 고로 시장에 그냥 내버려두면 과소생산, 과다생산? 과소생산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지 비용 들여서 만든다?
근데 그게 정부가 꼭 비용을 전체 다 지가 들인다 그러면 X.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 국민들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시장 실패 요인 떡하니 줘놓고 걔를 수정한다 그러면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여기 연습, 칠판. 그래서 시장 경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얘는 경제적 기능이라고. 따라해보세요. 시장 경제. 지금 문제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 수학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탁탁 튀어나와야 돼. 그 다음 정치사회라는 과목도 있죠, 실은. 근데 그렇게 기억하지 마. 그냥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무슨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 저 하는 거예요. 됐죠? 질문. 정부가 어디다 손가락을 지금 얘를 갖다 대고 있는지 보세요. 정부가 부의 외비효과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지역지구제를 펼치면 지역지구제는 정책의 정치적 기능이다. X죠.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이다. 다시 공공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정치적 기능이다. X?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은 경제적 기능이다. X. 절대로 저소득층은 경제적 기능으로 접근하면 안 돼. 경제 원리,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 다스려줘야 된다? 정치로. 정치. 이해가 되셨어요? 32번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순간 조금 약간 광분했어. 10분 쉬고.